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오늘은 복수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송이들! 을 외치는 복수의 눈이 먼 사람들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참고서적이 된 사기 역시 궁형을 당하고도 끝까지 책을 써서 자신을 고자로 만든 한무제에게 빅엿을 먹인 사마천인 만큼 이번 이야기는 사기 중에서도 복수에 미친 자들, 피해 복수를 이뤄낸 복수 처돌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우며 인재와 인재가 섞여 충격과 공포의 에피소드들이 혼재하는 중국의 춘추시대 중에서도 기원전 500년경 당시에는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나라에 전쟁이 나 있고, 저녁에 낮잠 자다가 좀 잠깐 일어나 있으면 나라가 하나 사라져 있고, 요런 게 이상하지 않을 때였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가열차게 싸워대는 나라 둘이 있었는데 바로 양쯔강 이남의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싸워댔는지 손자병법에도 오와 월의 사이 좋지 않음이 적혀 있는데, 병을 쓰는 방법에 9가지의 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사지다. 예전부터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평소의 적개심을 접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오월동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기 직전이 아니면 절대로 돕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라가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끝장을 보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515년 오나라에서 왕위에 오른 함료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촌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그는 자신을 도운 오자서라는 사람을 외무 대신으로 삼습니다. 자, 이 오자서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오자서의 집안은 초나라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오건은 초나라의 장왕, 강왕, 영왕을 섬기던 충신이자 이름난 신하였고, 아버지인 오사는 초나라의 평왕을 모시며 태자 건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간신 비무기에 의해서 아버지 오사가 태자와 함께 반역을 준비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오사에게 뛰어난 아들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평왕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 둘을 협박을 합니다. 아들 둘한테 편지를 써요. 너네 둘이 오면 내가 아버지를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네 둘이 너네들 살겠다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물론 오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싹 다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오자서가 어차피 죽을 거, 셋이 죽을 거 하나만 죽자. 우리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라도 갚자 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형 오상이 내가 가더라도 죽을 걸 알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다. 너라도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라며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이 그 당일날 바로 처형을 당해서 순식간에 이 오자서는 가족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한순간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그의 가족을 죽인 초나라 평왕은 후한을 아예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오자서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자 오자서는 초나라를 빠져나가서 정나라와 오나라를 거쳐 계속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탈출 루트를 열심히 고민했는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오나라로 가서 함려를 왕위에 올리고 재상이 된 오자서는 여러 인재들을 모아서 오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바탕을 쌓는데, 이때 스카웃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비입니다. 백비는 원래 오자서와 같은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도 아버지였던 백그관이 간신 비무기의 계략에 당해서 처형되자 오나라로 도망쳐온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내정은 잘할지 모르나 무력이 심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감언이설과 아첨을 잘한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는데,
자기처럼 비무기에게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오자서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동정하는 법이다. 백비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나를 잘 이해할 것이다 라며 초나라의 원한을 갖고 있는 백비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오자서가 한 이야기로부터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백비와 함께 스카웃된 인물이 바로 손자병법의 그 손무입니다. 손무는 춘추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최고의 책략가라 불리는 인물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입니다. 손무는 원래 제나라 출신인데 제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손빙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오자서에 의해서 스카웃이 됩니다. 일화에 의하면 손무를 소개받은 함녀가 그의 병법 13권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궁녀를 줄 테니 이 궁녀들로 군대를 한번 지휘를 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콜을 외쳐버립니다. 이에 180여 명의 궁녀가 차출이 돼서 모였고 손무는 이들을 90명씩 두 편으로 나눠서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궁녀 2명을 각각의 대장으로 세운 뒤에 간단한 훈련 방식과 규정을 5번씩 되풀이해서 공지하고 이제 북을 꽝꽝꽝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궁녀들이 그걸 알겠어요. 갑자기 막 모아가지고 야 네가 대장이니까 꽝꽝꽝 하면 오른쪽으로 가 이 얘기 한다고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척척척 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까르르 뭐야 너무 재밌다 군인놀이 하나봐 하면서 웃기만 하고 명령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손무는 명령이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건 장수인 자기의 책임이다 라며 다시 5번 설명하고 군령을 3번 들려주어서 신호를 확실하게 한 뒤에 다시 북을 쳐서 이번엔 왼쪽으로 행진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궁녀들은 여전히 까르르 재밌다 병장놀인가봐 까르르 대장이래 하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무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에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인 자신의 책임이지만 군령이 명확해졌음에도 군법에 따르지 않는 건 사졸들의 죄이다 라며 그 자리에서 대장 둘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함녀가 놀라서 그대의 용병술이 뛰어난 건 알겠어. 하지만 처형은 너무한 거 아니오. 나는 쟤네들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무는 저는 이미 왕명을 받들어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에는 왕명이라도 받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며 진짜로 그 두 궁녀의 목을 베어서 본보기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총애하는 궁녀 둘을 다시 한번 대장으로 삼아서 명령을 내리니 그제서야 모두 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일사불란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하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손무는 이제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며 함녀에게 보고했는데 함녀는 내가 제일 아끼는 애들이었는데 손무가 죽였어 라면서 손무를 피하며 등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무는 왕은 병서의 글자만 좋아할 뿐 내용을 활용하지는 못하시는군요 라며 팩트로 묵직한 한 방을 날렸고 옆에서 오자서가 간언하자 함녀는 그제서야 손무가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궁녀 모아다가 막 죽이고 군대를 만들었다니 이게 무슨 병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언제든 백성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빠르고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자, 이러한 백비와 손무 스카웃 소식을 듣고 인재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오나라는 더욱더 힘을 키워갔고 오나라로 온 지 약 10년이 지나 드디어 기원전 506년 오자서는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오나라에서 열심히 인재 긁어 모으고 백비 부르고 무슨 손무 부르고 했던 게 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초나라로 쳐들어가 전쟁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도까지 진격하게 되죠. 당시 초의 수도는 난공불락으로 유명했으나 손무의 수공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자 초나라의 왕과 대신 몇 명만이 허겁지겁 도망쳤고 지도자들이 사라진 초나라 수도에는 오군이 들어와 대규모의 약탈과 방화, 강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훗날 이때를 짐승들의 세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오자서의 복수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과 이무기가 정작 이미 죽어서 묻힌 지 오래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직접 죽이지는 못해도 이미 죽어있는 평왕이라도 곱게 누워있는 꼴은 못 보겠는지 평왕의 무덤을 찾아가 파헤쳐서 시체를 구리채찍으로 300대를 칩니다. 그러자 시체가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채찍질을 멈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을 한다라는 뜻으로 통쾌한 복수나 지나친 행동을 뜻하는 굴묘 편시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라도 채찍을 쳐서 복수를 한 오자서만큼 근성으로 복수를 이뤄내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구천과 부차입니다. 기원전 503년 오나라가 초나라를 부수고 영성을 접수하느라 빈집이 된 오나라에 월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함녀가 월나라 토벌군을 보냈으나 이와 동시에 수도가 털린 초나라에서는 충신 신포서가 진나라로 달려가서 초나라가 위급 상황임을 알리며 우리가 지금 싹 다 털리게 생겼는데 오나라에 털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진나라에 그냥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조금 요만큼 자비를 베풀어서 초나라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속국이 돼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지원 요청을 했고 진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하러 군대를 지원해주겠어요? 그러자 신포서는 선체로 7일 밤낮을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이 어른이 7일 밤낮을 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울었대요. 그러자 그의 충심에 탄복한 진나라가 병사를 파견해 주었고 그렇게 함녀는 쳐들어간 초나라에서는 진나라한테 털리고 빈집은 월나라한테 털리고 그 사이에 동생 부계가 날름 오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순식간에 집이고 뭐고 싹 다 털려버린 함녀는 곧바로 부계를 공격해서 그를 정리하고 이후 기원전 496년 빈집 터이를 시도한 월나라에 복수를 하러 떠났는데 이때 월나라는 윤상이 사망하고 그해 막 즉위한 구천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나라가 불안정할 시기였고 함녀는 딱 이때를 노린 거죠. 하지만 구천에게는 이 모든 불리함을 뒤엎고도 남을 법려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려는 오나라를 상대로 아주 살벌한 전술을 펼치는데 바로 죄수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결사대였어요. 전술은 간단합니다. 제1대가 5분의 진영 근처에서 와 하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내지르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오나라가 잔뜩 긴장해서 집중을 하면 왼쪽부터 차례로 파도를 타면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제2대가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아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른 다음에 또 목을 베서 다 자살해. 그리고 뒤이어서 또 제3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을 합니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면 너네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에 어차피 죽을 거 결사대에 지원하자 라고 해서 자살 파도 타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걸 본 오나라가 이게 뭔 일이야? 쟤네 뭐야? 공격하는 거 아니었어? 라면서 어리둥절해했는데 이 틈을 타서 월나라가 일제히 비어있는 오나라의 진영을 기습해서 오나라군은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때 오왕 함녀가 도망치다가 화살을 뭐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그냥 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그냥 화살로 꽁 하고 맞았어. 근데 이게 뭐 독화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처가 잘못 덧나서 죽었는지 아무튼 별거 아닌 상처에 함녀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말이지만 여러분, 복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함녀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부차가 뒤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되는데 함녀는 사망하면서 너는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고 부차는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3년 안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3년 안에 무조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후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방 앞에는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를 외치게 합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지만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고 백비를 국무총리급인 태제로 임명해 내정을 맡기고는 정예병을 훈련시켜서 월나라로 쳐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근성이에요. 자, 그러자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월왕 구천은 오나라가 전쟁 준비할 것 다 하고 복수 준비 다 해서 쳐들어오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침략을 당하느니 선빵 필승이다. 먼저 치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범녀가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오나라는 선왕 함녀의 죽음에 분노하고 있을 때이니 만약 지금 쳐들어가면 오군의 적개심만 커질 것이다 라며 말렸는데 이미 한 번의 승리로 자신감이 이제 여기까지 뽕이 여기까지 차오른 구천은 지금 당장 선빵을 날려야 된다 라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군과 월군은 부초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과는 오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법녀만 안 듣고 신나게 출병한 구천은 처참하게 깨져서 패잔병 5천을 수습해서 회계산으로 올랐는데 곧바로 오군이 추격해와서 회계산을 포위하자 그제서야 구천은 법녀한테 어떻게 해야겠소? 라고 묻게 됩니다. 나 같으면 조언 안 해줬다. 근데 법녀는 해줘요. 그러자 법녀는 기가 막힌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바로 일단 죽은 척하고 노예로 살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라고 얘기해요. 아주 현명한 조언입니다. 이후 부차 앞에 끌려간 구천은 계획대로 자신이 직접 인질 노릇을 하겠다며 살려만 달라고 싹싹 빌었고 부차가 고민하고 있자 법녀에게 뒷돈을 받은 백비가 아유 자비를 베푸세요. 만약에 이 구천 죽이면 월나라가 또 얼마나 난리겠어요. 지금 죽이면 후회할걸요 라면서 입을 털었고 이걸 본 오자선은 월나라 왕은 사람 됨이 힘든 고통도 잘 견뎌내는 자이니 지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며 뜯어말렸으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건지 부차는 구천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부차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천은 부차의 노비가 될 것, 둘째는 구천은 부차의 마국간 청소를 담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왕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마국간지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한나라 왕이었는데 마국간지기 생활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구천은 정말 열심히 마국간지기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목장으로 옮겨지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주인의식을 보이며 막노동에도 재능을 보였고 노예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차가 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 병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을 먹어야지 진단할 수 있는 병이래요. 게다가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중 그 누구도 부차의 변을 먹어서 진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천이 따당 나서서 부차의 변을 직접 먹었다고 해요.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라며 맛평가를 했고 대리진단의 결과 부차의 병은 3개월 뒤면 나을 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뒤 정말로 부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주열국지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변을 먹어가면서 변을 당한 구천에게 감동했는지 부차는 구천을 2년 만에 월나라로 돌려보내 주었고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돌아오자마자 복수를 준비합니다. 칼을 가는 거지. 수수한 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2가지 이상의 반찬은 먹지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나 곰 쓸개를 머리맡에 매달아서 밤낮으로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었느냐 라며 쓰디쓴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사기 월왕 구천세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용서해주자 월나라 왕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서 몸소 고통을 겪으며 고심하는데 앉은 자리에서는 쓸개를 두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쓸개를 바라보며 마시거나 먹을 때에도 쓸개를 맛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이게 구천 혼자 그냥 곰쓸개를 핥아서 생긴 사자성어가 아니고 부차가 함녀의 복수를 계획하면서 뗄람 위에서 자고 구천이 부차에게 이를 갈면서 쓸개를 핥은 것이 바로 와신상담이죠. 서로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이 둘이 붙은 거예요. 자, 바야흐로 끝없는 복수의 시대, 춘추시대. 자, 그렇게 칼을 갈던 구천은 이번에는 냅다 오나라로 돌진하지 않고 차근차근 오나라를 약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경국지색 서시가 등장합니다. 이 서시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여러 자료에 등장하고 경국지색의 미모로 사실보다 과장된 면이 많아서 어떤 기록이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서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파서 찡그릴 때조차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의 못생긴 여자가 저렇게 찡그려도 예쁘구나 라면서 이걸 따라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러면서 다닌 거야. 하루 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더니 마을 사람들이 기겁해서 이 여자만 보면 문을 잠그거나 이사를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쁜 서시는 범녀의 미인계 계책의 일환으로 스카웃되어서 다른 미녀들과 함께 오나라로 보내졌는데 이때 부차의 눈에 든 미녀가 바로 정단과 서시였습니다. 근데 이걸 본 오자서가 정단 그래 예쁩니다. 정단은 성을 망하게 할 미녀이므로 괜찮지만 서시는 나라를 망하게 할 미녀이므로 안 됩니다! 라며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의 원조는 바로 서시예요. 달기도 포사도 양귀비도 아니에요. 원래 원조가 서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뛰어난 오자서를 떨궈내기 위해서 백비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오자서를 견제하던 월나라의 계책 덕분에 부차는 오자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서시를 받아들이면서 그녀에게 별궁을 지어줄 정도로 총애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진 오자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나라에 오자서를 죽이도록 협박하는 편지를 몰래 써서 오자서한테 들려보내요. 근데 이걸 본 제나라가 오히려 오자서를 대접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돼서 화가 난 데다 제나라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 게 굉장히 수상해요. 이놈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확실해요 라면서 옆에서 입을 털어대는 백비한테 넘어간 부차는 오자서에게 총로검을 내려서 자살하도록 합니다. 이에 오자서는 내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어서 왕의 관을 짜는 데 쓰도록 하고 내 두 눈을 도려내서 오나라의 동문에 걸어놔라. 내 두 눈으로 오나라가 망하는 걸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총로검으로 목을 찔러서 자살해요. 춘추시대 너무 무서워요. 자, 이를 들은 부차는 분노하면서 시신에 무덤도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말가죽 부대에 담아서 장강에다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쁜 여자한테 홀리지 말고 다른 나라 침략할 생각하지 말고 오나라나 제대로 견제해라 라면서 간언을 하던 오자서를 죽이고 서시를 취한 부차는 노나라를 먹고 제나라를 치고 진나라와 겨루면서 북벌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하지만 부차가 이렇게 북벌에 정신없는 사이 때에는 지금이다 싶었는지 구천은 곧바로 오나라를 공격했고 부차는 그제서야 허겁지겁 돌아와서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구천에 의해 고소산에서 포위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부차가 구천 앞에 끌려왔습니다. 진짜 인생 모르는 거예요. 구천 앞에 끌려간 부차는 자신이 과거에 살려준 적이 있지 않느냐며 예정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항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본 구천은 마음이 약해졌으나 옆에서 범녀가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구천은 그래 맞아 내가 변을 먹으면서 변도 당했고 내가 진짜 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지 라면서 그래 살려는 드릴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큰 선심 한번 썼다 영지를 좀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짱 박혀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지를 100호를 줍니다. 마을 100호를 줘서 거기에서 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짱 박혀 살라고 말을 했으나 자존심 강했던 부차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오나라의 왕이고 춘추 5패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좀 영지 좀 주고 이거 여기서 살라고? 참, 나는 못해. 그리고는 저승에서 오자설을 볼라쳤다라며 얼굴을 가린 채 자살했고, 그렇게 강성하던 오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후 월나라에게 뇌물을 받아먹으며 오자설을 죽이고 오나라를 약하게 만든 1등 공신인 백비는 자신 덕분에 오나라를 칠 수 있지 않았냐며, 자신이 오자설을 죽이는데 한몫했다며 구천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구천은 이놈 백비가 너였구나, 이 오자서의 원수, 충신을 죽이고 적국과 내통해서 뇌물을 받아먹는 놈, 이 나라 팔아먹은 놈 이라며 간신 백비를 죽입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춘추시대,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었죠. 자, 그렇게 백비는 참수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오나라를 평정한 구천은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가 되었으나,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라는 편지를 남기고 법녀가 사라졌고,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구천 역시 말년의 판단력이 좀 흐려졌는지 충신 문종을 죽이며 월나라 또한 점점 쇠락해 춘추시대가 끝이 나고 중국은 전국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주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피해 복수를 이룬 근성가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출판사 휴머니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 한번 할게요. 짠! 한국의 리얼리즘 만화의 자존심 이희재 화백이 이번엔 가장 위대한 역사책이자 동양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사기는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등 130편이 넘는 방대한 양이라서 쉽게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이희재 화백이 열전을 뼈대로 본기와 세가를 섞어서 쉽고 재미있게 중국사의 맥락을 알 수 있게 그려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체가 굉장히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체예요. 어렸을 때 접했던 만화 삼국지를 그린 이희재 화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방대한 삼국지의 내용을 만화로 쉽게 접했듯 이번에는 사기에 대해서 막연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희재 화백은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7권이 완결인데 1년에 한 권씩 뽑아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몇 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너무 쉽게 읽었다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진짜 훌륭한 책이에요. 이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7일 동안 댓글로 추첨을 받아서 7권 전권 세트로 3분한테 보내드립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을 하셨으면 당첨 확률은 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간 후 7일 뒤에 댓글 추첨을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도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